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개정된 K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게 물류와 공급망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게 단순히 규제가 늘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제 ESG는 뭐랄까 원료 기업의 생존 전략, 경쟁력 이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 속에서 탄소 중립 목표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꼽아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KESG 가이드라인 개정은 물류산업에 던져진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핵심 변화와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KESG 가이드라인.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핵심부터 좀 짚어주시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그 업종별 맞춤 지표가 생겼다는 점이겠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공통지표도 물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물류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지표들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면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이라던가 에너지 효율 같은 그런 것들이죠. 아, 물류업에 딱 맞는 것들이요? 네. 그리고 또 DJSI, MSCI 같은 이런 국제적인 평가 기준과의 연계성도 한층 강화됐어요. 아, 글로벌 기준하고도 맞춰야 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기준을 맞추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공급망 실사나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도 강조되었고요. 그렇군요. 사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역시 환경이, 특히 탄소 배출 감축 문제일 텐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 목표. 와, 이거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코프 1, 2, 3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스코프 1, 2, 3요? 네, 스코프 1과 2가 우리 회사의 직접적인 배출 그리고 에너지 사용 관련 배출이라면요. 사실 정말 어려운 건 스코프 3입니다. 스코프 3요? 그건 뭔가요? 그건 이제 협력사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에서의 간접 배출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바로 물류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그 CJ 대한통운의 2030 무공해차 100% 전환 선언이라던가 DHL 코리아의 전기 배송차 도입 같은 사례들이 중요해지는 거는군요. 대기업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런 선도적인 움직임이 중요하죠. 다만 중소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전기 트럭 같은 고가 장비 도입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자료에서 2025년쯤 되면 전기 트럭의 총 소유 비용, TCO라고 하죠. 이게 디젤 트럭과 비슷해질 거라는 예측이나 또 만트럭, MAN 트럭 같은 제조사들의 전동화 계획이 언급된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네. 환경 이외에 그럼 사회, S나 지배구조 구조 G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이 강조되고 있나요? 이 부분도 놓칠 수는 없겠죠. 물론입니다. 중요하죠. 사회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화물차 안전 시스템 구축이라던가 또 배송기사님들의 근무 환경 개선처럼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 같은 것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고요. 아,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군요. 네.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요, ESG 경영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잘 소통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ESG 정보 공시 기준도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고요. 그렇군요. 그럼 기업들이 당장 주목해야 할 큰 흐름,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운송 수단의 경제성 확보 시점과 도입 전략이고요. 네, 전기차 같은 거요. 그렇죠. 둘째는 데이터 기반의 ESG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포스코가 물류 최적화의 디지털 트윈 기술, 그러니까 현실의 설비나 프로세스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인데요. 이걸 활용하는 것처럼 데이터 없이는 효율적인 관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제의 대응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화될 EU의 CBAM, 즉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규제들이요. 이제 탄소 배출량 관리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변화의 속도가 빠르네요. 듣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실행 계획,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자료에 제시된 로드맵을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 3개월 안에요. ESG 전담팀을 좀 꾸리시고 우리 회사의 현재 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스코프 1, 2, 3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KESG 자가진단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우리 상황부터 파악하는 거군요. 네, 그게 첫걸음이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이때는 친환경 차량 도입을 검토하고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면서 우리 협력사들의 ESG 수준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 협력사까지요? 네, 스콥 3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죠. 장기적으로는 1년 이상을 내다보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 물류 인프라에 투자하고 또 신뢰성 있는 ESG 공시 체계를 완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듣고 보니 결국 KESG 가이드라인 개정은 물류산업의 기본 체질을 바꾸라는 상당히 강력한 요구인 셈이네요. 그런데 또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측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의 현재 ESG 수준, 특히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알아야 개선 방향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이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동참하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파악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효율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물류 프로세스 한 가지는 무엇일까?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